지금부터 중소기업 내부의 관리제도 적용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공청회 사회를 맡은 신구대학교 전홍준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서구 한국회계학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게 공청회 가능하면은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에 이제 안 오시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도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상으로 한 500여 분이 지금 로그온해서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현장에도 생각보다 지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38대 한국회계학회 회장 정서구입니다.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무더위가 어느덧 낯설지 않은 계절이 다가왔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아직은 조심스럽고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공청회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 박찬대 의원님, 그리고 준비하여 주신 거래소 및 학회 연구팀, 토론자, 상장협, 거래소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자본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품질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획기적인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많은 획기적인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그 시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회계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회계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부분 중 하나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변화입니다.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회사를 시작으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 회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감사 범위도 별도 재무제표 또는 개별 재무제표에서 연결 재무제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많은 기업들과 감사인들이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행과 적용에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질의 회계정보 제공을 통한 투자자 보호라는 회계계획의 취지를 살리면서 회계제도 변화를 무사히 우리 경제에 연착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학회에서는 2019년 거래소의 위탁을 받아 지난 1년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변화된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정책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청회 겸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 자본시장의 설해 조사는 물론 국내 기업의 현황 조사, 그리고 관계자들의 설문조사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바람직한가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좋은 제도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많은 의견들이 교환되고 이러한 결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회계학회 정서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님의 축사했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의원입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2017년 9월 달에 외관법 전면 개정이 약 4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생각할 때 세계 10위권 정도 오르내리고 있고 세계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몇 가지 불명예스러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회계 투명성이었습니다. 한 60개국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조사해 본 결과 항상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며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구조사 결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올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다라고 하는 공통된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다른 나라에서 도입되어 오지 않았던 상장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약 처방 또는 극약 처방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자유수임에 맡겨놓았을 때 대한민국의 회계 투명성이 계속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7년도에 17개 정도의 법안이 올라와서 그 법안들을 전부 정무위원회의 법안 소위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금은 무리스럽고 또 시도돼 보지 않았던 그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서 함께 요구되었던 것이 바로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해서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검토 단계에서 감사 단계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좀 획기적인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회계학회 우리 정석우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부터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이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즈음에서 시대적 소명 또는 요구에 의해서 외부감사 제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회계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현실에서 이것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심한 고려와 다듬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그동안 연구 성과라든가 우리 한국의 회계 시장 그리고 감사, 이 어슈어런스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회계 투명성을 더욱더 높이고 그거를 공고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에서 저도 회계사 출신으로 저의 의정 방향은 바로 대한민국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과 법안이 그리고 예산도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신뢰의 기반은 바로 투명성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건드려서는 안 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마지막 선악과는 바로 회계 투명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련해 주신 이 토론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회계 투명성이 한 차원 더 높아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실무적 적용에 큰 애로가 없이 잘 연착륙되고 지속 가능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홍익대학교 점남철 교수님, 자장을 맡아주신 홍익대학교의 이재은 교수님, 또 토론을 맡아주신 고병욱, 김선문, 이종욱, 정근영, 최연주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외관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의 책무를 다했다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또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같이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과 정책적 시사점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시간상 일단 발표자, 토론자, 그 다음에 저희 회계학회 회장님, 그 다음에 박찬대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촬영하실 때는 마스크를 잠깐 벗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자리에 착석하셔서는 다시 마스크를 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요, 지난 2019년 7월부터 그 한국회계학회 재무보고 내부통제위원회가 연구팀을 꾸려서 약 1년여간 설문조사와 공시된 자료 분석, 재무자료 분석,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3개국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홍익대학교 정남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웨비나의 발제를 맡게 된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의 정남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용 방안입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 또는 중소규모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연구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서론을 포함해서 총 6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부터 5장까지의 4개 장은 본 주제와 관련된 4가지의 연구를 요약하고 있고요. 6번째 결론 및 정책 대안에서 앞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안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의 배경입니다. 2018년 11월 1일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주권 상장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 기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적인 변화는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대규모 회사와는 달리 이러한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적인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최고 경영자도 관심이 부족하고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받을 만큼 프로세스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사전적 대비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중소규모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만약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연구 범위는 국내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중소규모 회사의 현황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유사한 선진국들,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은 해외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분석함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범위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은 총 4가지입니다. 첫째, 국내 공시자료를 이용한 실태 분석을 실시하여 실증 조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해외 주요 국가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조사하고 학술적인 문헌, 논문들을 조사해서 어떠한 결론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셋째, 이러한 해외 주요 국가들을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연구 방법론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각각 저희 연구의 2장에서 5장까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장표에 우리나라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연역 그리고 주요 내용, 개정 방향 이런 부분들은 슬라이드 장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공시자료 실증 분석 첫 번째 연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규모 회사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일이 중소규모 회사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업보고서의 공시자료를 일일이 수집하여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에 공시되고 있는 회사들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장표 중반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담당 인력의 수, 규모, 그리고 그들의 평균 경력 월수, 그리고 그들 중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의 비율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자 수, 그리고 회계 담당자들의 각종 경력, 기간과 그리고 교육 시간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부회계 관련된 세부적인 특성을 자산 규모에 따라서 실증 분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공시 사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공시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시 1 항목이라고 분류한 항목은 2002년 말 기준부터 공시된 항목으로서 그 회사의 여러 감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별 내부회계 인력 수, 그리고 공인회사 자격자 수, 그들의 경력 등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 2 항목이라고 불리는 항목에 대해서는 2018년 말 기준부터 이제 최초로 공시되는 항목인데요. 내부회계 관리자, 그리고 회계 담당 임원, 그리고 직원의 각각의 그 회계 담당자의 등록 여부, 그리고 그들의 근무 연수, 회계와 관련된 경력 월수, 그리고 교육 실적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표본은 2018년 회계년도의 기준으로 FN 가이드 데이터베이스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고, 실제로 자료를 이용 가능한 2205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205개 회사의 특성을 간단하게 표본의 분표를 확인해 보면 코스닥 회사가 약 59%를 차지하였고, 이 중에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검토 의견, 이때 당시는 2018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검토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이 적정 이외에 있던 회사가 56개사로 약 2.5%에 달했고, 빅4 이제 대형 감사인을 선임한 비율은 약 43%, 그리고 중소기업법상에 의한 중소기업은 약 4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석 대상 회사의 규모별 특성을 살펴보면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하의 회사가 888개사로서 전체 표본의 약 40%를 차지하였고, 자산 규모 3,000억 원 이하의 회사가 약 72%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공시 1 항목에 대한 자산 규모별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상단표에 있는 부분을 하단에 문구로 요약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자산 총액 1,000억 원 이하의 중소규모 회사의 경우에 감사위원회 등 주요 부서의 내부회계 운영 인력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주요 부서의 공인회계사 자격자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산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른 외형적인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의 결과, 전산이나 자금 부서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인력의 평균 경력이 자산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보다 유의하게 이들의 평균 경력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기재하진 않았지만 상단 표 중반에 회계부서의 공인회계사 보유 비율도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하인 회사에서 1,000억 원 초과인 회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보유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시 2 항목에 대한 자산 규모별 평균 차이 검정 결과입니다. 하단의 결과를 보시면 자산 총액 1,000억 원 이하의 중소규모 회사의 경우에 내부회계 관리자, 그리고 회계 담당 임직원의 근무 연수, 그리고 이들의 회계 관련 경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 사업년도 기준부터 회계 담당자들에 대해서 이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장회사 협의회나 코스닥 협회에 이들을 등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등록의 여부도 자산 규모가 1,000억 원 이하인 회사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참고로 교육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규모와는 무관하게 나타났습니다. 슬라이드 기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자산 규모별로 내부회계 관리자, 회계 담당 임원, 회계 담당 직원의 경력과 교육 수준을 자산의 규모별로 이렇게 나타내 본 결과입니다. 먼저 내부회계 관리자의 경우에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상장협이나 코스닥 협회 등에 대한 등록 비율과 근무 연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 슬라이드
회계 담당 임원의 경우에도 아주 유사한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회계 담당 임원들 중에 내부계 관리자로 선임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표 회계 담당 직원의 자산 규모에 따른 경력과 교육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규모가 커질수록 상장협 등에 대한 등록 비율과 근무 연수가 증가했고 주목할 만한 점은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회계 담당 직원의 경우에는 규모가 커질수록 회계 경력 월수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대로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상장회사 협의회 등의 등록도 낮고 근무 연수도 낮고 이들의 회계 관련 경력 월수도 낮음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자산 규모가 1,000억 원 이하에 있는 회사들이 내부회계 운영 인원, 공인회계사 수나 비율, 그리고 평균 경력 월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내부회계 관리자, 회계 담당 임직원의 근무 연수나 회계 관련 경력, 그리고 등록 비율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장, 해외 주요국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여러 학계의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정책 등에 대해서 중소규모 회사에 대한 정책은 어떤지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엔론 등 여러 회계 부정에 따른 신뢰 회복의 차원에서 이른바 삭스 관련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삭스 관련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섹션 404A, 즉 회사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재무보고 내부 통제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고, 삭스 404B, 외부 감사인이 독립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재무보고 내부 통제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삭스 404A 회사의 자체 평가는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외부 감사인의 감사와 관련된 결과는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6차례 동안 시행이 지연된 이후에 2010년도 7월 도드-프랭크 액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소규모 회사에 있어서만큼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부분은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면제의 배경에는 소규모 회사가 규제와 관련된 비용이 높고 이들의 비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차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산하의 자문위원회의 보고서가 2006년도에 보고서 결과가 이들의 섹션 404B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미국의 회계감사원인 GAO의 보고서에서도 소규모 회사의 매출 대비 규제 비용이 너무 높다. 따라서 소규모 회사, 여기서 말씀드린 소규모 회사는 시가총액 7,500만 불 미만 회사,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 910억가량이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보고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를 면제하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2010년도 미국의 상장 회사들이 상장 신청 건수가 줄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IPO 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방금 말씀드린 삭스 섹션 404B 규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2019년 5월에 미국의 공시 기준 회사 공시의 여러 기준이 되는 회사 중에서 스몰러 리포팅 컴퍼니의 정의를 변경하여 기존의 삭스 404B가 면제되는 회사와는 별개로 스몰러 리포팅 컴퍼니의 정의에 충족되는 매출액 기준 1억 불 미만의 회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섹션 404B 외부 감사인의 재무보고 내부 통제 감사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되었고 올 4월에 이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여러 학술 논문 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국의 삭스 제도 중 그 외부 감사인의 재무보고 내부 통제 감사가 소규모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들 회사의 이와 같은 제도가 소규모 회사에서 아주 큰 비용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재무보고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규모 회사의 감사 보수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이들 회사의 주가가 현저하게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소규모 회사들이 계속해서 소규모 회사로 남아서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면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존재하더라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즉 시가총액을 조금 더 낮은 단계로 조정해서 이와 같은 규제 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정도 하고, 또 상장을 굳이 하지 않는 고잉 프라이빗을 전략을 하는 이런 회사도 있다라는 학술 연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2010년도에 삭스 섹션 404B가 결국 면제돼서 소규모 회사에서 그럼 과연 어떤 효과를 미쳤느냐에 대한 연구는 혼재된 결론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회사의 감사 보수가 조금 낮아졌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반면에 이들 회사의 회계 품질이 떨어졌다라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도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에서도 2005년도 가네보 화장품에 대한 회계 부정, 2006년도 라이브도어 회계 부정 등 각종 회계 부정이 빈바람에 따라서 일본의 법령 체계 중에서 두 가지 법령에서 내부 통제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사법에서는 2006년도에 일정 규모의 회사, 즉 이제 대회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의 주요 결정 개요를 주주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이것은 일종의 개념적 선언적 규정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상장 회사에 적용되는 금융상품 거래법에 따라서 이른바 제이삭스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제이삭스 제도는 내부 통제 보고 제도라고도 불리우는데, 일본의 상장 회사의 경영자는 자신 회사의 내부 통제를 평가한 후에 내부 통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인은 이와 같이 제출된 회사의 내부 통제 보고서를 감사하게 되어 있는 이런 제도가 2008년도 4월 이후에 시행되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중소규모 회사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어떤 규모 이하의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보고서 제도를 면제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IPO 이후에 3년간 회사에 대해서는 이들 회사의 적응을 위해서 내부 통제 보고서의 감사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가 최근에 실시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소규모 회사에 대한 전격 면제와 같은 제도는 없지만 미국의 제도를 철저하게 참조를 하여서 회사나 또는 외부 감사인에게 지나친 부담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구비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접 보고 방식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같이 회사의 재무보고 내부 통제에 대해서 감사인이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자가 내부 통제를 평가한 평가 보고서 보고서 자체를 감사하는 간접 보고 방식, 즉 인다이렉트 리포팅을 감사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대표 감사와 내부 통제 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보고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통합하고 있고, 취약점의 분류에 있어서도 단순한 취약점 그리고 중대한 취약점으로 두 가지 분류로서 간소화하는 등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감사 지침에 따라서도 중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프로세스 평가나 위험 평가를 단순화할 수 있는 여러 지침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학술 문헌에 대한 연구입니다. 별도로 소규모 회사에 대한 어떤 특혜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선행 연구도 역시 매우 드물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제이삭스 내부 통제 보고 제도가 과연 일본에 효과적이었느냐에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 품질이 높아졌다라는 긍정적 효과, 그리고 오히려 회계 품질은 떨어지고 관련된 비용만 늘었다라는 이런 이제 부정적 효과 등이 이제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혼재된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러한 내부 통제 보고서 평가와 관련해서 중대한 취약점을 보고를 했을 때 자본시장에서 과연 유의한 어떤 부정적인 주가 반응이 나타나느냐를 살펴봤더니 관련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음이 오히려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도 1990년대 초에 폴리팩 등 여러 가지 회계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계 부정이 있었을 때 영국에서는 민간과 그리고 규제기관이 서로 함께 어떤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와 같은 위원회에서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된 보고서를 발행하는 형태로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보고서 중에 하나가 1992년에 캐드베리 보고서인데요. 이제 부제는
지배구조의 재무적인 측면이라는 제목으로서 한마디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범 규정을 만든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원칙 준수 또는 예외 설명이라는 이른바 Comply or Explain 원칙이 제시됩니다. Comply or Explain 원칙은 자율적인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회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방식만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은 기업 지배구조의 어떤 특정한 원칙만을 크게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는 회사가 알아서 판단해서 이제 모범 기준을 준수를 하면 되고, 만약에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은 그 준수하지 않게 되는 이유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이제 공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부분은 자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상장 회사에 대한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런던 증권거래소의 상장 요건과 연계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상장 폐지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 FRC 등 규제기관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사전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본시장의 투자자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주식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제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영국의 Comply or Explain 원칙은 그 합리성이 인정돼서 유럽의 여러 국가가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 본 바로는 이 제도를 차용한 국가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회계 품질이 높아지거나 또는 그 기업 지배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한 준수도가 높아졌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지금 슬라이드 27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인 결과들이 각국의 상황별로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 Comply or Explain 원칙이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우세했습니다. 즉 소규모 회사는 전반적으로 준수 자체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 부분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재무적 성과 등이 이제 좋아지거나 이런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따라서 자본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또 규제기관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논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사장은 방금 말씀드린 해외 주요국에 방문 후 인터뷰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결과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SEC 관련 경험이 있는 그 담당 파트너나 외부 감사인 등 여러 담당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주로 소규모 회사에 대한 감사 면제 그리고 저희 이슈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소규모 회사 등에 대해서 감사 면제가 된 배경을 여쭤보았는데, 우선 회사에서 특히 소규모 회사에서 재무보고 내부 통제와 관련된 감사의 규제 비용이 너무 높다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특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초기 회사 등에서는 인원도 부족하고 이런 사유로 이와 같은 부분에 큰 제약이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최종적으로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 감사 면제가 결정되었을 때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면제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증권거래위원회나 미국 회계감사원 등의 공적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 404A에 따르면은 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와 별개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사의 내부 통제를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를 여쭤보았는데, 소규모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평가자인 경영자가 회사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가 적정한지 아닌지는 경영자의 의지, 한마디로 톤 앳 더 탑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외부 감사인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외부 감사인의 경우에는 미국의 삭스 제도와 관련돼서 특히 관심사항이 규제기관인 PCAOB의 관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규제기관의 관심사항을 만족하는 것이 관심이 높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외부 감사인들은 재무제표 감사에 투입하는 시간만큼 재무보고 내부 통제의 평가나 감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향후 개정되는 제도의 보완 방향이나 제도의 수정 방향은 어떤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SEC 등 규제기관의 정책 방향은 소규모 회사들을 확대해서 소규모 회사들의 공시 비용이나 규제 비용들을 감소시키는 것에 착안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책 방향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상장 회사로 끌어들여서 이들을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반대로 이제 규모가 커져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는 그때 본격적인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에서의 인터뷰 결과입니다. 일본에서도 금융청, JICPA, 학계, 외부감사인 등 다양한 당사자들을 각각 만나서 인터뷰를 이제 수행을 하였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은 그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상장회사라면 내부 통제 보고서에 감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타산지석으로서 미국의 사례들을 철저히 참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규모 회사들을 고려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회사들은 IPO를 실시한 이후에 3년간 감사를 면제해 준다든지 그리고 중소규모 회사에 대한 감사 지침, 별도의 간소화된 감사 지침을 적용한다든지 그리고 일본에서는 상장회사라면 부정위험 대응 기준 또는 핵심 감사 사항 등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회사들은 등은 면제를 적용시켜 둔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도 비록 규모는 작더라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상장회사라고 하면 사회적인 책임성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일본의 내부 통제 보고서 감사의 특징을 이제 확인해 보면 기본적으로 취약점 보고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약 1%에 해당하고 취약점을 보고를 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주가 반응이 사실상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향후 일본에서 규제가 강화될지 또는 완화될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대부분 했던 말씀이 강화 요인과 완화 요인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인터뷰 결과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영국 방문 후 인터뷰 결과입니다. 영국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 통제와 관련된 감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왜 이와 같은 감사 제도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영국에서는 이미 재무보고 내부 통제보다 더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그 포괄적인 내부 통제를 텀블 가이던스 등에서 이미 다루고 있고 미국식의 삭스 제도는 인증 대상이 재무보고와 관련됐기 때문에 너무 좁다. 그리고 영국은 기본적으로 원칙 중심 규제 원칙이 있고 문화적 측면도 미국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삭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의 제도적인 특징인 Comply or Explain 정책은 과연 성공적이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제성 부여를 위해서 상장 규칙과 연계를 시켰고 그리고 규칙 중심의 제재는 언제나 이것을 빠져나가고자 하는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영국의 상장회사는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영국은 이사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고 특히 영국에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라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또는 보험회사를 두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스폰서가 상장 이후에도 회사의 기업 지배 구조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별도로 중소규모 회사만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업 지배구조 코드를 적용을 면제시켜준다든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된 그 상장 시장별로 차등화된 기업 지배구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 프리미엄 상장회사, 이제 굉장히 대규모의 상장회사는 UK Corporate Governance Code라고 하는 이제 통합 코드를 적용하고 이제 기타 상장회사나 또는 이제 작은 규모의 상장회사들은 이 코드를 적용하든지 아니면은 상장회사 연합 코드, 즉 QCA 코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도 비상장회사의 맞춤형인 코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영국은 최근에 관련된 회계 부정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규제는 전반적으로 강화돼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보다 감독 기능이 또는 제재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감독 기관이 이제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향후에 내부 통제에 대해서 관리도 강화하고 외부 감사인의 감사 품질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될 것을 인터뷰 결과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연구 주제인 설문 분석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 분석은 2019년 9월 중 시행을 하였고 총 설문 응답수는 673개였습니다. 설문지의 구성은 3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장회사용, 두 번째 공인회계사용, 세 번째 학계, 교수용으로 세 가지의 설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바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과연 효과적이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효과가 없을 때는 1점, 효과적이라고 최대한 효과적이라고 했을 때는 7점을 부여하였는데 평균 결과는 3.62점으로서 평균이 4점인데 3.62점이니까 전반적으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효과성을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2조 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5점으로 점수가 다소 높았는데 이는 당시에 이 2조 원 이상인 회사들이 최초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용 대비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효과성입니다. 다른 말로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한 효익이 비용보다 높으냐라는 질문을 드렸고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점수 7점을 부여하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장회사의 평균은 3.83점으로 역시 4점 평균에서 미달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결과를 제시를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조 원 이상 회사의 경우에서 오히려 점수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위해서 들인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이런 결과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타난 부분은 공인회계사, 교수, 상장회사 임직원 모두에서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 부분을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구체적인 효과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내부 통제의 수준이 어떻는지를 물었습니다. 내부 통제의 수준은 이른바 레벨 1에서 레벨 5의 5가지로 보통 이제 구별이 되는데 레벨 1은 형식적이고 아주 최소한의 규정만을 잇는 내부 통제이고 레벨 5는 아주 최적화된 내부 통제입니다. 이와 같은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회사의 내부 통제가 그러면 형식적인 내부 통제에 가까우면 1점, 최적화된 내부 통제에 가까우면 7점 이런 식의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상장회사에서 회신된 평균은 2.94점으로서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에 한참 미달로 보여서 회사가 스스로의 내부 통제의 수준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자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2조 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4.46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도입 시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입 시기, 현재 결정된 제도의 도입 시기가 너무 빠르다, 너무 빨라서 좀 늦춰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일 경우에 1점, 아니다, 오히려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앞당겨서 조기에 더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7점으로 두었을 때 점수가 평균적으로 2.61점으로 늦춰야 한다는 쪽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장회사 임직원과 같은 경우에는 2.02점으로 굉장히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한 소규모 회사에서도 1.64점으로서 이러한 의견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규모 상장회사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왜 취약한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답변은 비교적 고르게 회신이 되었습니다만 가장 큰 취약성의 원인은 회계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의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소규모 상장 회사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 7점, 필요가 없는 경우에 1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했는데 평균 5.16점으로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고 예상과 같이 상장회사 임직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인 고려를 해줘야 되는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내부관리제도 감사와 검토를 구별하자라는 안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중소규모 회사에 대해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면제해주자라는 적용을 제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적용을 제외하든지 검토로 구별하든지 이와 같은 기준을 완화할 때 대상 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설문에 있어서는 자산 규모 1,000억 원 미만이 1순위였고 3,000억 원, 2,000억 원 순으로 회신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 및 정책 대안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앞서 결과들을 요약해드리면 실증조사 결과 회사들은 중소규모 회사들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대비할 만큼 인력이나 조직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문헌 및 인터뷰 조사의 시사점은 먼저 미국은 소규모 회사들에 대한 규제 비용 부담을 고려하고 있었고 이 부분을 계속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일본은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소규모 회사의 부담 완화를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영국은 자율적인 규제 사항인 Comply or Explain 원칙을 가지고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와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의 모니터링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중소규모 회사에 대한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 선진국의 제도 적용과 상응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여러 의견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검토로 완화하자라는 의견이 많았음을 이제 확인하였고 현행 감사 제도의 도입은 너무 이르다라는 의견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정책 대안을 제시드리고 네 가지의 추가적인 정책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 대안입니다. 첫 번째 정책 대안은 중소규모 상장 회사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감사를 면제하자라는 대안입니다. 관련된 근거는 이와 같은 중소규모 상장 회사는 양질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를 수건받을 만큼 양질의 수행 인력이 현재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벤치마크로 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와 같은 감사 면제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드린 바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드림에 있어서 아직 제도도 시행되지 않았는데 그 감사를 면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그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재지정제랄지 표준감사 시간제랄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강화된 정책들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정책 대안은 중소상장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하지 않고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검토로 전환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관련 근거는 앞서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들 회사의 그 수행 인력 부족 등을 이제 고려한 부분이 있고 특히 최소한의 투자자를 보호를 할 수 있고 또 설문 결과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중소규모 회사의 규제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대안은 다른 나라에서 검토 절차라는 이런 사례가 없고 그리고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낮다라는 비판이 있다라는 부분이 단점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가지의 정책 대안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규모 상장회사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상장회사에서 적용되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 연착륙을 돕기 위한 제언입니다. 첫 번째는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관련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검토제도는 해외에서의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비적정 의견 비율이 최근에는 비록 높아지긴 했지만 1% 또는 2%대로서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높고 또 이 제도를 만약에 향후 확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와 혼용된다면 실무적인 복잡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기에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감독 당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자는 제언입니다. 이미 감독 당국은 향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계도 위주의 정책을 수행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드린 바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살펴보면 최초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삭스 감사를 수행한 이후에 도입 첫 해 비적정 의견 비율이 16%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적정 의견 비율이 약 6년이 지나서야 이제 3% 후반대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 초기에 감리나 관련 제재를 하게 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인터뷰를 수행할 때 감리나 제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그 절차를 개선해서 이들 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언가를 잘못하는 회사를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터뷰 결과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회사의 실질적인 그 부담을 완화해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약 3년에서 5년 기간 동안 감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드립니다. 세 번째,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도입을 일정 시기 이후로 시행을 유예하자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2022년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회사는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받아야 되고 2024년까지는 이제 전 회사가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도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개별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제도도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 해외 자회사를 포함한 그런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 자체는 회사와 감사인에게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도입 시기 대비 최소 2, 3년 이후로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제언을 드립니다. 마지막 정책 제언은 신규로 상장되는 소규모 회사, 주로 코스닥과 코넥스에 상장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한해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등 인증 의무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방안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도 3년간 감사 면제 제도를 수행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관련된 유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크해서 한시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상장 회사의 상장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관련 연구에 대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준비 자료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잠시 후에 그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토론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의 시간 후인 3시 10분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